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17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커다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야권에서는 조공 외교다 이렇게 극명한 평가를 보이고 있죠. 네, 또 지난 18일에는 대일 구롱 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 등 대규모 집회까지 열린 상황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선은 그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진 걸 보면 네. 분명히 일본에게 좀 유리한 그런 회담의 결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분통 터뜨리고 계시는 거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박수 받고 우리 국민들은 땅을 치는 분통 외교가 아니었냐 이런 지적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우리 국가의 자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에게 내어준 것들이 많은 그런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었냐라는 지적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수출 규제 해제에 관련한 부분이라거나 강제 동원과 관련한 역사 인식 문제 등은 가장 큰 문제로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정상은 올라갔고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갔다는 것은 국민들도 느끼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자,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양국의 정상들이 어떤 내용으로 회담의 결과를 만들었고 또 지금 양 국가 간의 언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독도 문제라거나 하는 궁금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안부 문제도 있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투명하게 우리 정부가 좀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는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발표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자세한 내용들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국민들의 분노나 또는 정보 공개에 대한 의구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도 문제도 있고 대표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도 있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외교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선행해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8일 만에 주 69시간에서 60시간 이상 무리다. 오늘 이제 또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책임 전가 또 유체이탈 화법이다. 노동부에 대한 정말 실단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주시죠. 대통령과 정부도 손발이 안 맞아서 좀 곤욕을 치르고 있으실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주 120시간 노동과 관련한 입장 때문에 홍역을 치른 바가 있고요. 지금 발표하고 있는 69시간 관련해서도 미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경비 노동자의 과로사 죽음이라거나 또는 IT 업계의 젊은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등 1년에 최소 500명 이상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정부와 대통령의 이 장시간 노동과 관련한 접근이 상당 부분 문제 있는 이제 노동해법이다라는 지적들입니다. 네,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정말 노동 현장의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앞으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와 자문단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판 노동개혁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부터 벌써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되는 문제에 좀 직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어쨌든 입장을 번복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부분을 좀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처음에 반발이 이제 MZ 세대 반발 그리고 또 전반적인 노동계로까지 모두가 이거 반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수정이 된다면 정말 현실적인 노동법 근로시간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당직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다른 정당의 이야기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반발과 이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번 체포동의안 투표도 그렇고 당내 민심을 좀 수습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인적 쇄신 카드를 이제 꺼내든 것인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도 당 내부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당의 주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책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또 부분적인 교체로 이제 한정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어서요. 이와 관련한 이제 민심들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결단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직 교체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그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정말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러니까 선출된 그 임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보직에 대한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당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략기획위원장이나 정책위 의장, 대변인 등 특정 일부 직함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당 내부에 있는 이제 다수파들이 속해 있는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당내 의견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이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곳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명계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무총장 교체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 사무총장 자리가 중요하고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당의 이제 주요 3대 보직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총장은. 네. 특히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로 이루어져 있는 원내외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보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서 문제가 됐었던 당원 80조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로 이제 언급되는 당내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사무총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네. 그 원인이 가장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당직 개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당대표를 내려놓으라는 요구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하필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과 맞물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다고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격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취지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같은 문씨 집안의 어른이신데요. 자꾸 이렇게 소환이 되셔가지고 네. 좀 남감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개화되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 어떤 이제 속내로 그렇게 공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야당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를 거론하셨다는 부분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거취와 관련해서도 당내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이 좀 강력하게 이제 물러나야 한다라는 그렇죠. 의견들을 네. 갖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적절하지 않고 지금은 의원들과 민주당 내부가 단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직 대통령까지 자꾸 소환이 되는 걸 보면 민주당 내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 중에 있는데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패스트트랙에 어서 동참을 해라라고 이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입장이 어떤가요?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오후 4시를 기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마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김도우 위원장이신데요.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이 이제 전체 국회 의석에서 단 6석을 가지고 있지만 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동원해야지만 가능한 방식으로 긴급한 신속하게 이제 결정하고 싶어서 이 사단이 난 것인데요. 네네. 정의당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특검은 모두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회 안에 법사위라거나 또는 수사 과정 등을 좀 주시하면서 지금까지 임해왔었던 것이고요. 네.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거의 그 미디어에서는 거대 양당 의견만 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본방을 보자 해서 문정은 위원장을 모시고 이렇게 소수당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또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잘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엔 지역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광주에서는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빅골 국가산단 이후에 이제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정말 잘된 일이고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는 울산 다음으로 자동차 공장이 2개나 존재하는 이른바 자동차 도시인데요. 네.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100만 평 규모로 추진되게 되는 네네. 우리 광주의 앞으로 30년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인 빅그린 국가산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입주 단체들의 분양률이 90%를 넘고 있어서요. 네네.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 100만 평 정도 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시급하게 국가산단이 조성되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매듭과 출발을 알리게 된 지점에서 대단히 축하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말 반길 만한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정은 위원장님과 첫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또 정치 이야기 쉽게 잘 편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정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